양반다리, 제발 가주십시오. 제발요. 저희 같은 것들이 양반날이 은혜를 받으면 화가 됩니다. 제 목숨을 살린 국밥 한 사발. 저는 그저 너그러운 선행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국밥 한 사발에는 한 가족의 목숨이 걸려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를 갚으려는 제 마음이 오히려 그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과연 이한성은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조선의 숨은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조선의 숨은 야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모질고도 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진이겨진 눈송이가 쉴 새 없이 쏟아졌고, 칼바람은 선비의 얄팍한 도포 자락을 비집고 들어와 살을 애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지요. 괴나리 보찜 하나 달랑 메고 한양으로 향하던 나의 발걸음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상에 걸려 감각을 잃은 발가락은 걸음을 옮릴 때마다 무딘 돌덩이를 끄는 듯 무거웠고,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거친 숨을 내뱉을 때마다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지다 이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보름을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버텼습니다. 주머니엔 엽전 한 푼 남지 않았고, 남은 것이라곤 과거장에 가서 펼쳐 보일 캐캐 묵은 문장 몇 줄뿐이었지요. 눈앞이 가물거렸습니다. 사방천지가 하얀 눈뿐이라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눈 속에 몸을 묻으면 참 따뜻하겠다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할 즈음이었습니다. 저 멀리 고갯마루 너머로 가물거리는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승길 길목에서 만난 도깨비불 같기도 했고, 생의 마지막에서 붙잡은 가느다란 동아줄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그 빛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다다른 곳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주막이라는 세 글자가 빛바랜 채 바람에 미친 듯이 나부끼고 있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계십니까? 누굴 좀 도와주시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쩍쩍 갈라진 목구멍에서 새어나온 것은 비명에 가까운 쇳소리뿐이었지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이 힘없이 풀리며 나는 그대로 차가운 멍석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찰나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들리고 누군가의 거친 손길이 내 어깨를 흔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여? 여보게, 젊은이. 정신 차려보게.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한 노파가 나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비록 좁고 초라했으나 아랫목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는 얼어붙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누워 있었을까, 코끝을 찌르는 구수한 냄새에 감겼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할멈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그릇 하나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지요. 하얀 쌀밥이 고봉으로 담겨 있고 그 곁엔 고깃덩이가 듬뿍 들어간 소고기국이 뚝배기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내밀며 내 마른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자, 어서 들게나. 과거 보러 가는 선비가 길 위에서 굶어 죽으면 이 나라 손해지. 눈치 보지 말고 어서 먹고 기운 차리게. 나는 염치도 잊은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의 혈관이 한꺼번에 뚫리는 듯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허겁지겁 국밥을 들이켜는 내 모습을 보며 할멈은 문득 방 한구석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으어조렸습니다. 참, 잘 먹네. 우리 아이도 살아있었으면 딱 저만 했을 텐데.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식을 먼저 보낸 노인의 흔한 신세 한탄이겠거니 생각하며 나는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배가 차오르자 그제야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였으나 먼지 말고는 잡히는 게 없었지요. 나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맹세했습니다. 할멈 소생, 지금은 보시다시피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 내 목숨을 살려주신 이 국밥 한 그릇의 무게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이 길을 다시 찾아와 갚아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맹세에 할멈은 그저 힘없이 웃으며 주름진 손으로 내 어깨를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잦아든 길을 떠나며 나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막 앞마당에 서서 가만히 나를 배웅하던 할멈의 모습이 하얀 눈밭 위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나는 마침내 한양에서 당당히 급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께 하사받은 어사화를 꽂고 축하잔치가 벌어지던 날, 내 머릿속에는 오직 그 산골 주막에 뜨거웠던 국밥 한 사발만이 떠올랐습니다. 할멈, 내가 해냈소. 이제 당신의 은혜를 만배로 갚으러 가겠소. 나는 비단옷으로 갈아입을 틈도 없이 말 한 피를 빌려 그 고갯마루로 달려갔습니다. 품 안에는 김할멈의 여생을 책임지고도 남을 은자 10량을 묵직하게 챙겨 넣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기쁨의 차 도착한 주막 앞에는 예상치 못한 불길한 적막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연기 나지 않는 아궁이, 그리고 나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치는 며느리 소양의 겁에 질린 눈동자까지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기쁨에 겨워 달려온 발걸음이 무색하게도 주막 마당에는 오직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보름 전 내가 떠날 때까지만 해도 비록 가난했으나 사람 사는 냄새가 나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뒹굴고 있었고 할멈이 매일같이 쓸어내던 마당 위에는 마른 눈더미와 낙엽만이 켜켜이 쌓여 있었지요. 계십니까? 할멈, 저 한성이 돌아왔습니다. 내 부름에도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조심스레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더니 며느리 소양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안색을 확인한 순간 나는 하려던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양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퀭한 눈가에는 며칠을 밤새워 울었는지 붉은 핏발이 가득 서 있었습니다. 나를 발견한 그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지더니 이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반가움은커녕 마치 저승사자라도 마주한 듯한 공포의 기색이 역력했지요. 나리, 어찌 다시 오셨습니까? 소양낭자,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할멈은 어디 계시고 집안 꼴은 왜 이렇단 말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제가 급제를 하여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나는 품 안에서 묵직한 은자 10량이 든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양은 그 주머니를 보는 순간 비명을 지르듯 내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십시오. 나리께서 이곳에 오시면 저희는 죽습니다. 은혜고 무엇이고 다 필요 없으니 제발 모르는 사람이라 여기고 당장 떠나주십시오. 절규에 가까운 그녀의 외침에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나를 이토록 모질게 밀어내다니요. 그때 방 안쪽에서 쇠약해진 김할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양은 사색이 되어 급히 문을 닫으려 했으나
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그 문을 붙잡았습니다.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한복판에 할멈이 때 절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할멈의 손은 이미 장작개비처럼 말라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가슴팍이 위태롭게 오르내렸습니다. 내가 할멈의 손을 잡으려 하자 할멈 역시 힘없는 손으로 나를 밀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어서 가세요. 저희 같은 것들의 밥을 먹었으니 화가 미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 이토록 뒷걸음질 치는 것일까요? 나는 답답한 마음에 주막을 나와 마을 어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노인 한 명을 붙잡고 간곡히 물었습니다. 노인은 내 어사화를 보더니 혀를 차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아이고 나리, 몰라서 묻소? 저 집 아들이 석 달 전 영모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었소. 누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관아에선 이미 대역죄인 집안이라 낙인을 찍었단 말이오. 연자제 때문에 할멈과 며느리는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목숨들이요. 그런데 양반 나리가 저 집을 드나들면 관아에서 가만히 있겠소? 나리까지 역적과 내통한다고 몰릴 판인데. 노인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내 목숨을 구했던 그 뜨끈한 국밥이 실상은 관아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던 역적의 가족이 내어준 마지막 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마지막 온기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양반인 내가 이곳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김할멈과 소양의 목에 감긴 밧줄은 점점 더 조여질 것입니다. 내가 내민 은자 열량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하는 고발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발길을 돌려야 함을 알면서도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예사롭지 않은 발소리들과 함께 횃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어른거리는 횃불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눈빛처럼 번뜩였습니다. 마을 노인의 경고가 귓가를 때리는 가운데 나는 다시 주막을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찬바람에 폐부가 찢어지는 듯 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험에 빠뜨렸구나. 급제라는 환희에 취해 정작 은인이 처한 서글픈 처지는 살피지 못한 나 자신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 없었지요. 주막에 도착하자 소양은 마당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욱 하얗게 질린 그녀의 얼굴 위로 횃불의 잔상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내가 다가오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닥을 기어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리, 어찌하여 자꾸만 저희를 죽이려 하십니까? 제발 가달라는 말이 그리도 우스우셨습니까? 소양의 목소리는 이제 떨림을 넘어선 비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처절한 본능과 양반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불신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까보다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양낭자, 미안하오. 내 생각이 짧았소. 당신들이 겪고 있는 고초를 이제야 알게 되었소. 하지만 할멈이 저토록 알아누우셨는데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이대로 계시게 할 수는 없지 않소? 이 은자는, 아니, 이 약값은 내 목숨값이라 생각해 주시오. 나는 품 안에서 아까 장터에서 서둘러 지어온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소양은 그 약봉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약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마음과 양반과 엮여 관가에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가슴 안에서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제 지아비도 법도를 안다는 양반들의 말 한마디에 역적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나리께서 베푸는 이 친절이 나중에 저희의 목을 치는 도끼날이 되지 않으리라 어찌 장담하십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백성들의 원한이 소양의 작은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앞에 약봉지를 내려놓고 그 위에 내 도포자락을 찢어 적은 글귀 하나를 얹어두었지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하였으나 내게 이 국밥 한 그릇은 내 가문의 명예보다 무겁소. 소양은 그 글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어서가 아니라 방 안에서 들려오는 할멈의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더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양은 약을 다리기 위해 아궁이로 향하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내가 떠났는지 확인했습니다. 나는 주막 마당 끝 어둠이 짙게 깔린 나무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횃불 소리는 다행히 주막을 비껴가는 듯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노인의 말대로 누군가 이미 이곳에 양반나리가 드나든다는 소문을 퍼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할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양의 흐느낌 섞인 대답 뒤로 할멈이 간신히 정신을 차린 듯 나리 하며 나를 찾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멈의 입을 통해 이 국밥에 담긴 가장 잔인하고도 따뜻한 비밀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할멈의 기침 소리는 마치 마른 낙엽이 바스라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소양의 눈초리를 피해 문지방 너머 어둠 속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소양은 내가 지어온 약을 정성스레 다려 할멈의 입가에 흘려넣고 있었지요. 한참을 고통 속에 허덕이던 할멈이 깊은 숨을 내뱉으며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다 문득 문 밖에 내 그림자를 발견한 듯 멈춰 섰습니다. 나리, 거기 계신가요? 소양아, 나리를 안으로 모셔라. 이제 더 숨길 것도 잃을 것도 없구나. 할멈의 목소리는 물기 젖은 솜처럼 무겁고도 낮았습니다. 소양은 원망 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이내 포기한 듯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한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뒤섞인 공기가 내 폐부를 찔렀습니다. 나는 할멈의 머리맡에 앉아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할멈은 내 손을 느끼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 지난번 그 국밥 맛이 어떠셨습니까? 그저 배를 채우는 밥치고는 유독 고기가 많고 기름지지 않던가요? 할멈의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산골 주막에서 내어준 국밥치고는 고기가 유독 실했고 밥물에서도 깊은 맛이 났었지요. 할멈은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눈을 감으며 뜨거운 눈물 한 줄기를 흘렸습니다. 그날은 제 아들 녀석이 굶어 죽은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 관가에 쫓기며 산속을 헤매다 배가 고파 흙을 씹어 먹다 눈을 감았지요. 구걸이라도 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빈손으로 돌아왔고 결국 제 생일에 밥 한 술 얻어먹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할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곁에서 듣던 소양은 이미 치맛자락을 입에 문 채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고 있었지요. 할멈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소양이가 어디서 구했는지
고기 한 점과 쌀 한 줌을 구해왔더군요. 죽은 아들의 제사상이라도 차려주자며 눈물로 끓여낸 것이 바로 그 국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 그 문 앞에 쓰러지셨지요. 눈을 뒤집어 쓰고 쓰러진 나리의 뒷모습이 영락없이 우리 죽은 아이가 장성했을 때의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허겁지겁 들이켰던 그 국밥이 남편을 잃은 아내와 할머니가 죽은 아들을 위해 마련한 마지막 제사밥이었다니요. 할멈은 내 손을 꼭 쥐며 말을 맺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린 국밥을 산 사람에게 주는 것이 법도에 어긋나는 일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니 나리, 은혜를 갚겠다는 말은 마십시오. 나리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우리 아들은 저승에서 밥 한 그릇 든든히 먹은 셈이니까요. 방 안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오직 소양의 가느다란 흐느낌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나는 할멈의 손등 위로 내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반이라 거들먹거리며 은혜를 만배로 갚겠노라 장담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초라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내가 갚으려 했던 것은 돈 몇 푼이었지만 내가 받은 것은 한 가족의 피눈물 섞인 생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관가에 고변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양이 사색이 되어 일어섰고 할멈은 내 손을 밀어내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리, 어서 피하세요. 이제 곧 광군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던 소음은 순식간에 주막 마당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붉은 횃불의 잔상이 창지 문 너머로 어지럽게 춤을 추었고 거친 군화 소리가 얼어붙은 땅바닥을 짓밟으며 다가왔습니다. 소양은 이미 넋이 나간 듯 할멈의 이불자락을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병색이 짙은 할멈은 오히려 초연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어서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저들은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이니 나리까지 연루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서 가세요. 할멈의 재촉에도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 입가에 묻어있던 그 따뜻한 국밥의 온기가 자식을 잃은 어미의 피눈물이었다는 사실을 안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거친 발길질에 살인문이 부서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서슬 퍼런 목소리가 공기를 갈았습니다. 대역죄인의 가족을 숨겨주는 자가 누군가 당장 밖으로 나오너라. 포교의 외침과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들이닥친 5-6명의 포졸이 창 끝을 겨누며 방 안을 후쳤지요. 그들은 남루한 차림의 두 여인 사이에 앉아있는 말끔한 복색의 나를 보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포교가 비웃음을 띠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깊은 산골 역적의 소굴에 선비나리가 어찌 계시는가? 혹시 저들과 내통하여 새로운 반역이라도 모의하시는 건 아니겠지? 포교의 말에 소양이 비명을 지르며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나리는 그저 길을 잃고 들르신 분입니다. 저희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니 제발 보내주십시오. 그녀는 방금까지 나를 그토록 밀어내면서도 막상 위기가 닥치자 나를 살리기 위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이 내 가슴에 수천 개의 바늘을 꽂는 듯 아팠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양의 어깨를 조심스레 잡아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나의 돌발적인 행동에 포졸들이 창을 고쳐 잡으며 경계했지요. 나는 품 안에서 임금님께 하사받은 합격 증서와 신분 증표를 꺼내 포교의 눈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한성이다. 이번 과거에서 급제하여
장차 조정의 관직을 수행할 몸이다. 내 놈들은 어찌하여 무고한 백성에게 역적의 멍에를 씌워 겁박하는 것이냐. 서리빨 같은 내 호령에 포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급제자의 신분 증표는 관직을 앞둔 양반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었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었지요. 포교는 증표를 확인하더니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날이 저들은 이미 대역죄로 죽은 죄인의 가족들입니다. 연자제에 따라 관가로 압송해야 하는 몸들인데 어찌 무고하다 하십니까? 영모라 함은 임금을 시해하려 하거나 나라를 뒤엎으려 할 때 붙이는 죄명이다. 저들이 무슨 힘이 있어 그런 일을 했단 말이냐? 저 늙은 할멈과 힘없는 안악이 보이지 않느냐? 저들이 내어준 것은 칼날이 아니라 굶주린 선비를 살린 국밥 한 그릇뿐이었다. 나는 한 걸음 더 포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은인을 지키겠다는 서글프고도 강인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내 목숨을 구한 은인들이다. 만약 이들을 데려가려거든 나 또한 역적의 무리로 함께 압송하라. 내 임금님께 나아가 저들의 억울함과 너희들의 횡포를 목숨 걸고 고할 것이다. 나의 서슬 퍼런 기백에 포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창끝을 내렸습니다. 소양과 할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올려다보았고 정막이 흐르는 주막 마당엔 오직 횃불 타는 소리만이 요란했습니다. 포교는 침을 꿀꺽 삼키며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분 없는 체포와 장차 관직에 오를 양반의 고발 사이에서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포교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각 급제한 선비의 기세는 서슬 퍼런 작두날 같았고 그가 내보인 신분증표는 포졸들의 창끝보다 무거웠지요. 주막 마당을 가득 채운 횃불의 연기가 매캐하게 코를 찔렀지만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하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포교는 침을 꿀꺽 삼키며 내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춤의 칼자루를 만졌습니다. 날이 기계는 가상하십니다만 법은 양반이라 하여 비껴가지 않는 법입니다. 역적의 가족을 숨기고 두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나리의 장래가 아깝지도 않으십니까? 오늘 이곳을 보지 못한 셈 치고 떠나시면 나리도 저도 서로 편치 않겠습니까? 포교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습니다. 그것은 충고가 아니라 명백한 회유이자 협박이었지요. 그의 말대로 나는 여기서 등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앞엔 비단길 같은 관직 생활이 펼쳐질 것이고 이 밤의 비극은 그저 꿈결처럼 잊힐 것입니다. 하지만 내 등 뒤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소양의 숨소리와 사경을 헤매면서도 나를 걱정하던 할멈의 눈빛이 내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편안함이라. 내 몸 하나 편하자고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선비의 도리란 말이냐? 내 놈들이 말하는 법이 정령 억울한 백성의 피를 짜내어 제배를 불리는 것이라면 나는 그딴 법 따위는 따르지 않겠다. 나는 포교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 안에서 지켜보던 할멈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나리,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리까지 망치면 우리 아들이 저승에서 통곡합니다. 할멈의 눈물 섞인 애원은 창자 마디마디를 끊어내는 듯한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포교가 갑자기 얼굴색을 싹 바꾸더니 포졸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저 선비가 미쳐서 역적을 감싸고 있으니 일단 저 여편네들부터 끌어내라. 저항하면 날이라도 어쩔 수 없다. 포졸들이 거칠게 방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소양은 비명을 지르며 할멈을 안았고
나는 포졸의 어깨를 밀쳐내며 온몸으로 문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내 놈들의 목숨 또한 보장치 못할 것이다.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아수라장이 된 주막 마당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할멈이 내게 베푼 것은 단순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역적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세상 모든 이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던 그들이 유일하게 세상과 연결되었던 끈이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할멈은 나를 보며 죽은 아들을 그리워했고 그 그리움이 한 사발의 국밥이 되어 나를 살렸습니다. 그 국밥은 은혜를 넘어선 인간으로서 포기할 수 없었던 마지막 정이었던 셈입니다. 포교, 내 놈이 정령 이들을 데려가겠다면 나를 먼저 베어라. 내 피가 이 마당을 적신 후에야 저들을 만질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결연한 외침에 포졸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치광이처럼 소리를 지르는 급제자의 기백에 압도당한 것이지요. 포교 또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서 양반을 상하게 했다가는 뒷감당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내 도끼 어린 눈을 빛내며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좋다. 나리가 이토록 완강하시니 오늘은 일단 물러나겠다. 허나 잊지 마십시오. 나리의 이만용이 장차 어떤 피바람을 몰고 올지 관가에 보고가 올라가면 나리 또한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포교는 퇴하고 침을 뱉으며 횃불을 휘둘러 불씨를 흩뿌렸습니다. 거친 욕설과 함께 그들이 산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소양이 달려나와 나를 부축했고 방 안의 할멈은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한낱 선비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포졸들이 남기고 간 매캐한 횃불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주막엔 다시 죽음 같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멀어져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힘없이 문지방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양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할멈의 손을 꼭 쥔 채 나를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보다 앞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리, 이제 어쩌시렵니까? 관아에 고변이 들어가면 나리의 앞길은 풍비박산이 날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것들이 뭐라고, 어찌하여 그런 무모한 짓을 하셨습니까? 소양의 목소리는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역적의 가족을 도운 동정심 많은 선비가 아니라 관가에 정면으로 맞선 방골의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고을 사또에게 보고가 올라갈 것이고 한양의 조정까지 이 소식이 닿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어렵게 얻은 급제의 기쁨과 어사와의 영광은 하룻밤의 꿈처럼 쓰러질 위기였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벽지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와 할멈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죽은 아들의 제삿밥으로 나를 살려낸 그 지독한 정이 가득한 초라한 방이 내겐 대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양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소양 낭자, 선비가 글을 읽는 이유는 천하의 이치를 깨닫기 위함이고 관직에 나아가는 이유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내 앞길이 무서워 등을 돌린다면 내가 읽은 글들은 모두 가짜가 아니겠소? 나의 단호한 말투에 소양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다시 할멈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메마른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었습니다. 할멈은 이미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으나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이 그녀가 겪고 있을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도망치거나 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들은 역적이 아니오. 내가 본 것은 오직 굶주린 이를 살리려는 가엾은 백성의 마음뿐이었소. 만약 저들이 죄가 있다면 그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로 태어난 죄뿐일 것이오. 내 당장 고을 사또를 찾아가 따질 것이오. 그리고 이 사건의 전말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오. 나리, 그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사또는 이미 공을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소양이 내 도포 자락을 붙잡으며 만류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게는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어사화와 선비의 긍지가 있어. 진실이 힘을 잃지 않는다면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오. 나는 그 길로 주막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내려가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김알멈의 아들이 엮였다는 그 역모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힘없는 노파와 아나까지 이토록 사지로 몰려야 했는지 말입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 저 멀리 관아 쪽에서 다시금 횃불들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포교가 단순히 보고만 하러 간 것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군사를 끌고 주막을 덮치려 하겠지요. 시간은 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말을 몰아 관아로 향하는 대신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 법한 고을의 오래된 서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 밤의 찬바람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횃불을 피해 내가 찾아간 곳은 고을의 퇴역서리인 박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관아의 문서를 만져온 자로 이 고을에서 벌어진 온갖 은밀한 사정들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었지요. 깊은 밤 갑작스러운 양반의 방문에 박 노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임금님께 받은 신분 증표를 보이며 간곡히 입을 뗐습니다. 박 노인, 숨기지 말고 말해주게. 김알멈의 아들 최석진의 역모 사건 말일세. 그게 정녕 사실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농간에 의한 비극인가? 내 물음에 박 노인은 담방울을 굴리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내 절박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방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나리, 이것은 제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기록입니다. 최석진은 역적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고을 사또의 가혹한 수탈에 항의하며 백성들의 연명서를 돌렸을 뿐이지요. 사또는 자신의 비리가 조정에 알려질까 두려워 그를 역모로 몰아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연명서와 사또가 조작한 문초 기록입니다. 박 노인의 폭로에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 사내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 노모와 아내를 쥐새끼처럼 숨어 살게 만든 그 무거운 죄명이 고작 탐관오리의 탐욕을 덮기 위한 가리개였다니요. 그들이 내게 준 국밥은 억울하게 죽어간 사내의 너클 기리는 제삿밥인 동시에 이 세상에 외치는 소리 없는 절규였던 것입니다. 나리, 이 사실을 밝히시려거든 나리의 모든 것을 거셔야 할 겁니다. 사또는 조정의 권세가와 줄이 닿아 있는 자입니다. 이제 막 급제한 나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바위와 같지요. 박 노인의 경고는 뼈아팠습니다. 이제 겨우 잡은 관직의 기회, 가문의 영광, 그리고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그날 밤 주막 아랫목에서 느꼈던 그 따스한 온기와 할멈의 눈물이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 글을 읽는 자가 진실을 외면하면 그 글은 독이 되고 관직에 있는 자가 정의를 저버리면 그 자리는 무덤이 되는 법이요. 내 국밥값은
목숨으로 갚는 것이 맞소. 나는 박 노인에게서 증거가 될 장부를 건네받아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관아로 향하는 길, 새벽 공기는 서슬퍼런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길가에 핀 서리꽃들이 마치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눈물처럼 반짝이고 있었지요. 관아 정문에 올라선 나는 신문고를 힘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둥, 둥, 둥.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북소리는 잠든 고울을 깨우고 추악한 진실을 덮으려던 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달려나오는 포졸들을 뒤로하고 나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나 어사화를 하사받은 이한성이다. 이 고을 사또의 불의와 백성의 억울함을 고발하러 왔으니 당장 사또는 나와 내 목소리를 들으라. 새벽 안개를 뚫고 울려 퍼진 신문고 소리는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또가 포졸들을 거느리고 동원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감히 자신의 앞마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불쾌함이 가득 서려 있었지요. 어떤 놈이 이 야심한 밤에 관아를 어지럽히는 것이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사또의 호령에 포졸들이 달려들려 하자 나는 품 안에서 박 노인에게 받은 연명서와 장부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멈춰라. 나는 이번 과거에서 장원에 준하는 성적으로 급제한 이한성이다. 사또, 그대의 눈에는 이 장부 속에 적힌 백성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나의 일갈에 사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내가 든 장부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본 듯 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라고 감히 장담하느냐? 어디서 가짜 문서를 들고 와서 관원을 능멸하려 들어. 당장 저 문서를 빼앗고 놈을 오게 가더라. 사또가 비명을 지르며 명령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 눈에는 기말멈이 내어준 그 뜨거운 국밥의 연기가 아른거렸고 억울하게 죽어간 최석진의 원혼이 내 등을 떠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니다. 내 놈이 조작한 문초 기록과 백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저지른 수탈의 증거다. 최석진은 역적이 아니라 내 놈의 탐욕에 맞선 의로운 백성이었다. 마당에 모여든 포졸들과 하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미 고을 사람들은 진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나의 외침은 그들의 가슴 속에 숨겨둔 불씨를 지피는 격이었지요. 사또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도끼 어린 눈을 빛내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내 이놈, 각 급제한 놈이 역적의 가족과 내통하여 감히 조정을 모독하다니 내 놈 또한 역적의 무리와 다를 바 없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결박하라. 그때였습니다. 관아 정문 너머로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소양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멈을 주막에 남겨두고 나를 살리기 위해 기어이 산을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포졸들의 창끝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곁으로 다가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사또나리, 저희는 역적이 아닙니다. 제 지아비는 오직 이 고을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여기 계신 선비나리는 그저 진실을 밝히려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제발 저희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나리만은 살려주십시오. 소양의 처절한 곡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차가운 흙바닥을 적셨지요. 그 모습을 보며 내 안에 무언가가 뜨겁게 폭발했습니다. 나는 소양을 일으켜 세우며 사또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사또 들리느냐? 이 여인의 통곡이
내 놈의 권세보다 무겁다는 것을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내 오늘 여기서 죽을지언정 내 놈의 죄상은 반드시 임금님 앞에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나의 결연한 의지에 사또는 공포를 느꼈는지 얼굴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우리를 죽이려 했지만 이미 동원 마당은 몰려든 백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관아의 담장을 허물 기세였습니다. 나는 품 안의 장부를 다시금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 종이 뭉치는 이제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할 가장 무거운 목숨값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의 함성과 나의 서슬 퍼런 추궁 앞에 탐관오리 사또의 권세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품고 있던 장부는 곧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의 손에 전달되었고 사또의 가혹한 수탈과 최석진에게 씌워진 거짓 영모의 전말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진실은 차가운 겨울 눈을 녹이는 봄볕처럼 고을 구석구석을 비추었지요. 사또는 압송되었고 기말멈과 소양에게 내려졌던 가혹한 추포령은 마침내 거두어졌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초봄의 어느 날 나는 다시 그 산골 주막을 찾았습니다. 이제 내 복색은 지난날의 초라한 선비도 분노에 찬 고발자도 아니었습니다. 임금님의 신임을 받는 관리로서 당당히 어사화를 꽂고 말을 몰아 고갯마루를 넘었지요. 주막 마당엔 지난 겨울에 매서운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이름 모를 산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나리께서 오셨구나.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던 소양이 나를 발견하고는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서려있던 죽음 같은 공포는 사라지고 이제야 제 나이답게 고운 생기가 돌고 있었지요. 나는 말에서 내려 그녀를 인자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기말멈이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할멈은 나를 보더니 이내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우리 집안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명예를 찾아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역적의 가족이라 손가락질 받던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으니 나는 급히 다가가 할멈의 거친 손을 맞잡아 일으켰습니다. 할멈의 손마디는 여전히 장작개비처럼 딱딱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내가 쓰러졌던 그날 밤 아랫목처럼 따뜻했습니다. 할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은혜를 입은 것은 저였습니다. 그날 밤 죽은 아들분이 제삿밥을 내어주어 저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저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할멈이 보여주신 그 귀한 마음에 대답한 것뿐입니다. 할멈은 내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소양에게 눈짓하더니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스레 국밥 한 사발을 말아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위로 노란 계란 고명과 향긋한 파가 얹어져 있었지요. 지난 겨울에 그 고기 가득한 제삿밥은 아니었으나 대가 없이 내어주는 가장 평온하고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날이 지난번엔 한이 서린 밥을 드렸지만 오늘은 제 진심을 담아 올리는 밥입니다.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삼키니 가슴속 깊은 곳까지 뜨끈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지극한 정의 맛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이 국밥의 맛을, 이 숭고한 온기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조정의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늘 집무실 한 구석에 낡은 녹그릇 하나를 두고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필 때마다 그날 밤 주막 할멈의 눈빛을 떠올렸지요. 사람들은 나를 국밥 대감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배고프고 억울한 이들에게 대물림하는 것만이 진정한 보답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강물과 같아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흘러야 비로소 썩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받은 국밥 한 사발이 한 가문의 명예를 살렸고 그 명예가 다시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주막 할멈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내게 가르쳐준 사람의 도리는 여전히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매서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 내미는 작은 국밥 한 사발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훗날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조선의 숨은 야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